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등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치라이트 비추는 대로 쫓아오시면 됩니다. 이제 간혹 수험생들 중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물조리로 이렇게 물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물을 주는데 비라고 합시다. 그 비 사이로 비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이상하게 시험에 안 나올 것만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주 기가 막힌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 수험 기간이 길어지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던져주는 대로 잘 받아서 이거를 이해하고 자기 걸로 소화까지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걸로 만들어서 수험장에서 꺼내 쓸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 심화 이론반인데 이제 기본 이론만 공부해서는 서울시의 경우에는 한 대략 60점 정도 얻을 수 있는데 그러면 합격이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대학 일반 생물학 수준까지 이제 저는 일반 생물학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물론 이제 학교마다 책의 종류가 좀 달라요. 그래서 얇은 거는 한 600페이지, 700페이지에서 두꺼운 것은 한 600페이지짜리가 2권짜리, 그래서 한 1300페이지 정도짜리가 있는데 실은 거기 있는 내용들을 제가 이제 발췌를 해서 강의를 하는데 거기는 모든 걸 다 설명하지 않고 우리 시험에 자주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 위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제가 이제 고시계로 넘어온 게 2001년부터인데, 그러니까 지금 18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출된 내용을 중심으로 꼭 그 내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내용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실은 우리 주어진 시간이 13주입니다. 원래 이제 한 달에 4주니까 3개월 과정이어서 12주지만 3개월 13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한 주 정도 더 보강을 해서 14주, 그래서 곱하기 3시간이 실은 조금 더 되죠. 그래서 보통 5시 반 정도까지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실은 그게 많은 시간은 아니에요. 많은 시간이 아닌데, 그래서 진도를 좀 빨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제 PPT를 통해서 이제 그림 보면서 빠르게 설명하고 더 필요한 것들은 칠판 판서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교재는 따로 없어요. 본 교재는 따로 없고 이제 우리 그 확인학습 교재가 있는데 확인학습 교재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선수학습과 그다음에 확인학습으로 되어 있는데 선수학습은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를 해 오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라서 교재를 또 오늘 받은 사람들도 있고 해서 준비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선수학습은 기본 과정에서 배운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한 것이고, 그래서 아까 기본반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거기 답을 달지 말고 틀린 것만 체크를 해둡니다. 틀린 것만 체크해서 이제 반복해서 공부하다 보면 이제 시간이 갈수록 체크되는 것들은 또 많이 체크되는 것들이 있겠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촉박할 때 그런 것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설명한 내용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확인학습을 풀어오시면, 물론 이제 확인학습을 풀 때는 바로 풀지 말고 복습을 한 다음에 푸는 게 좋습니다. 풀어오시면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주에 바로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 주에 이제 같이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다음에 여기 자료는 우리 교재 전부 25장으로 되어 있는데 25장 제가 어제 작업을 해서 조금 일부 업그레이드해서 카페에 여기 적혀 있죠. 네이버 카페에서 제 이름만 쳐도 조금 유명해졌나 봐. 그래서 나오니까 꼭 가입하시고 강의 관련 방에 자료방에 파일 2개로 해서 그 압축 파일로 2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다운 받으셔서 가급적이면 인쇄해서 지참을 하셔서 수업을 듣고 필요한 거 정리하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우선 1강 1장부터 바로 들어갈게요. 이 시간은 이제 확인학습을 가지고 우선 공부를 하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좀 점검을 하겠습니다. 자, 6페이지를 잠깐 볼게요. 아까 그 깡총거미 얘기는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고요. 자, 6페이지 확인학습 1번. 가설을 설정한 이유는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 그 고찰된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죠. 따라서 가설은 고찰된 사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새로운 사실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둘 다 맞는 내용이고, 자, 2번에서 구조와 기능이 다른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룬다 그랬는데, 생물은 세포를 기본 단위로 해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조가 기능을 결정하죠. 그래서 구조가 같으면 기능이 같고, 따라서 구조와 기능이 같은 세포들끼리 모여 있는데, 그것을 조직이라고 하죠.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조와 기능이 같은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고, 그러한 조직들이 서로 다른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이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의 위를 예를 들면, 위는 상피 조직, 물론 이제 기본반에서는 제가 4가지 조직을 얘기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 5가지 조직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이제 4가지 조직으로 나눌 때는 상피 조직, 결합 조직, 요 나중에 동물 파트 가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결합 조직, 그리고 근육 조직, 그리고 신경 조직, 이렇게 나누는데, 아까 세포, 구조와 기능이 같은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된다고 그랬는데, 또는 적어도 유사한 세포들이 모여서, 이때 신경 조직을 나눌 때 신경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들은 신경세포, 뉴런이라고 하죠. 이 신경세포와 그 신경세포를 도와주는 세포가 있는데, 그것을 교세포 또는 악교세포라고 부르죠. 교세포 또는 악교세포. 그래서 동물의 조직을 4종류로 나눌 때는 이렇게 상피조직, 결합조직, 근육조직, 신경조직으로 나누는데, 5가지로 나눌 때는 이 악교세포들을 따로 빼서 악교조직을 별도로 두기도 하죠. 따라서 5종류로 나눌 때는 신경조직 그리고 악교조직 이렇게 나누죠. 그리고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2번, 구조와 기능이 다른이 아니라 같은 또는 적어도 유사한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룬다. 3번, 기능이 다른 여러 조직들이 모여 기관을 이룬다. 방금 설명드렸죠. 이제 생물의 특성을 개체유지 현상과 종족유지 현상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개체유지 현상은 세포를 기본 단위로 해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질 대사를 한다. 그리고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발생과 생장. 이것이 물론 자극과 반응 그리고 항상성 그리고 발생 생장, 이것이 개체유지 현상이고, 종족유지 현상은 생식, 유전, 적응, 진화. 특히 종족유지 현상을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4번은 이제 물질 대사에 대한 얘기인데, 물질 대사는 물질을 합성하는 동화작용과 그리고 분해하는 이화작용으로 나눌 수 있고, 동화작용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죠. 이화작용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 4번, 식사 후 간에서는 포도당으로부터 글리코겐이 합성되는데, 합성이니까 동화작용이죠. 그럼 이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흡열 반응이나 흡열 반응이다. 제가 이렇게 문장을 살짝 바꿔내는 것은, 실제 선택지 이런 문장이 있을 때 방출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고 흡열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단어 하나가 당락을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방출이 아니라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야 맞는 말이죠. 5번, 이제 생장에 대한 얘기인데, 고드름, 석순, 자수정 등도 크기가 커지지만 이러한 것들은 생물이라 보기 어렵죠.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커지는 것은 생장과 달리, 생장은 반드시 무엇을 동반해야 되냐면 세포 분열을 동반해야 되는데, 방금 얘기한 것들은 그런데 동일한 종류의 물질이 침적되는 현상이지 생체에서 볼 수 있는 2가지가 일어나지 않죠. 특히 물질 대사와 세포 분열에 의한 생장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 그래서 물질 대사, 세포 분열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고, 더 중요한 것은 세포 분열이고, 물론 여기서의 세포 분열은 감수 분열이 아니라 체세포 분열이 되겠죠. 우리 몸이 자란다는 것은, 조심할 것은 단순히 세포 분열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포의 생장도 일어납니다. 절 잠깐 보세요. 이렇게 세포가 있으면 분열하고, 그 상태에서 또 분열하고 또 분열하고 또 분열하면 세포의 크기는 자꾸 작아지겠죠. 그러면 그 전체 크기는 커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세포가 분열한 다음에 얘가 커지고 분열하고 또 커지고, 그래야 우리 몸이 자라겠죠. 그래서 체세포 분열과 그리고 세포의 신장 또는 생장에 의해서 우리 개체 생장이 일어나죠. 하지만 주로 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6번, 해조류의 수직적 분포는 빛의 세기에 따른 적응의 결과이다 그랬는데, 빛의 세기가 아니라 파장에 따른 적응의 결과이죠. 7번, 생명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설명할 수 있는 생명현상 그랬는데, 이제 그림이 있으면 참 설명하기가 좋은데 지금 그림이 안 돼서, 사람의 경우에
편모의 단면을 보면 미세소관이라는 것이 이 동그라미가 지금 박혀 있는 겁니다. 지금 요게 편모라면 그 편모에 미세소관이 박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미세소관 3개씩 조를 이루어서 전부 9조가 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9. 그런데 가운데는 없죠. 이러한 구조를 9 플러스 0 구조라고 하는데 미쳤다. 중심립을 설명하고 있었으면 중심립을 설명하고 있었고요. 이 중심립으로부터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편모와 선모가 만들어지는데 그 편모, 선모의 단면 구조를 보면 행단면입니다. 미세소관이 2개씩 쌍을 이루어서 전부 9쌍이 있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 그리고 가운데 떨어진 게 2개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9 플러스 2 구조라고 하죠. 기억하셔야 돼요. 중심립의 경우에는 9 플러스 0 구조. 그런데 이러한 9 플러스 2 구조가 편모, 선모에서 나타나는데 사람에도 선모나 편모가 있죠. 예를 들어서 사람에서는 정자의 편모가 있고 그다음에 선모는 기관지에 있죠. 기관지에. 그런데 사람보다 훨씬 진화가 덜 된 훨씬 단순한 구조인 단세포 생물에서 예를 들어서 원생동물에 해당이 되는 편모류 나중에 분류해서 구체적으로 배울 겁니다. 편모류, 선모류가 있는데 그 편모류, 선모류의 단면 구조도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편모류, 선모류, 인간 이렇게 얘기하면 다르죠. 그러니까 다양성을 얘기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 편모, 선모의 단면 구조가 같다. 이것은 공통성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러한 다양성을 설명할 수 있는 저런 통일성, 공통성과 다양성을 설명할 수 있는 생명현상이 무엇일까가 7번 문제이죠. 진화죠. 진화. 자, 8번. 바이러스는 생물적 특징도 있고 비생물적 특징도 있는데 비생물적 특징으로 세포 구조가 아니다. 그래서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효소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생체 외에서, 생체 밖에서, 그러니까 세포 밖에서는 단백질 결정체로만 존재한다. 이것이 비생물적 특성이고, 생물적 특성으로는 비록 생명체 내에서만 일어납니다만, 그래서 활물기생이라고 하는데, 증식, 생식이라는 일이죠. 그러한 과정에서 유전 현상도 나타나고, 또 돌연변이한 적응 및 진화가 일어나는데, 이러한 생명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근본적인 요인은 바이러스도 핵산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바이러스는 핵산으로서 DNA를 갖는 것도 있고 RNA를 갖는 것도 있고 생명체는 단세포 생물이건 다세포 생물이건 생물은 DNA로부터 RNA를 만들고 물론 그 RNA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배웁니다만 mRNA도 있고 rRNA도 있고 tRNA도 있는데 DNA부터 mRNA 또는 이런 다른 RNA 만드는 과정을 전사라고 하고 그 mRNA 정보를 읽어서 폴리펩타이드를 합성하고 그 폴리펩타이드가 적정한 구조를 해서 단백질이 되는데 그래서 mRNA 정보를 읽어서 단백질 합성하는 것을 해독 또는 번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 개체는 한 생명체는 그 세포 속에 핵이 들어있고 특히 진핵생물의 경우에 그래서 DNA도 갖고 있고 RNA도 갖고 있는데 유전 물질은 DNA죠. 그래서 유전 물질의 뜻이 뭘까요? 유전 물질은 이제 대개는 무엇을 만들 수 있는 정보?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정보.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유전 물질, 유전자 다시 말하면 단백질을 합성할 때는 그 유전자에 있는 염기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 하는 그 염기 3개씩 하나의 아미노산을 결정하는데 다시 말하면 염기 서열이 아미노산의 종류를 결정한다. 그 아미노산의 종류와 배열 순서에 따라서 단백질의 1차 구조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유전자라고 하면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정보를 얘기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유전자가 단백질을 합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까 얘기했던 그 DNA로부터 tRNA나 또는 rRNA가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tRNA나 rRNA의 정보를 읽어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tRNA를 만들게끔 한 tRNA를 전사시켰던 또는 rRNA를 전사하게 했던 그 주형이 되었던 그 DNA, 주형을 갖고 있는 그 DNA,
또 역시 유전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개 단백질 합성으로 이어지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그 핵산이라는 것은 그 진핵세포의 핵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핵산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나중에 원핵세포에서도 DNA, RNA가 발견이 되죠. 그렇지만 원핵세포는 핵이 없죠. 그런데 오랫동안 핵산이라고 써왔기 때문에 그냥 핵산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런데 바이러스도 핵산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생물적 특성이 나타날 수 있고, 특히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DNA를 유전물질로 갖는지 아니면 RNA를 유전물질로 갖는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건 10번 문제에서 보도록 하고, 자 9번. 작년에 독감 백신을 맞았어도 독감 백신은 그 해에 유행할 바이러스를 예상해서 그 바이러스를 약화시킨 다음에 이제 몇 종류를 섞어서 3가 백신이 4가 백신이 들어보셨죠? 3가 백신은 3가지 섞은 거고 4가 백신은 4가지 섞은 거고, 어쨌건 그래서 독감 백신을 작년에 맞았어도 올해 또 맞아야 하는 이유는 독감 바이러스의 돌연변이 때문이죠. DNA 바이러스와 RNA 바이러스 중에서 RNA 바이러스가 돌연변이가 더 많은데 독감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입니다. 왜 RNA 바이러스의 돌연변이가 많냐면 DNA, 아까 여기 다시 봅시다. 여기 DNA로부터 mRNA 만들어지고 mRNA 정보를 읽어서 단백질 합성한다고 그랬는데 DNA로부터 또 DNA를 만들죠. 이 과정을 복제라고 하고, 이러한 과정들은 전부 물질 대사니까 효소가 관여할 텐데, 물론 이 DNA 복제 나중에 구체적으로 배울 것이고 여기에 여러 가지 효소와 단백질이 관여하는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DNA 중합효소, DNA 중합효소, 그리고 전사 과정에 관여하는 중요한 효소는 RNA 중합효소가 있는데, 복제건 전사건 방향은 제가 저번 주에 미리 써놨어요. 1년 내내 써져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할 것. DNA 복제 방향, 전사 방향, 그리고 해독 방향. 자, 그런데 DNA 중합효소는 DNA를 복제하다가 실수하면 그걸 수선하는 기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 기본반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나중에 구체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프로프 리딩이라고 하죠. 그래서 잘못 복제했을 때 그것을 오류를 고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RNA 중합에서는 그러한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RNA를 유전물질로 갖는 그 바이러스가 돌연변이가 더 많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9번 자체도 중요하지만 RNA 바이러스가 왜 돌연변이가 많은가? 수선 기능이, RNA 중합효소의 경우에는 수선 기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죠. 10번. 이제 여러 가지 바이러스 이름이나 또는 세균 또는 그것들에 대한 질병 이름들을 제가 적어 놨는데, 자, 바로 1번은 DNA를 유전물질로 갖는 바이러스 또는 그 바이러스에 대한 질환 그랬는데, 바이러스는 숙주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세균성 바이러스, 대표적인 게 박테리오파지. 그러니까 세균성 바이러스를 박테리오파지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박테리오파지. 나중에 바이러스 파트에 가서 구체적으로 배우도록 하고, 그다음에 식물성 바이러스도 있고 동물성 바이러스도 있고, 동물성 바이러스는 대개 이제 그 숙주 동물에게 질병을 유발하는데 DNA를 유전물질로 갖는 것도 있고 RNA를 유전물질로 갖는 것도 있고, 낱낱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앞자 따서 제 글씨 보이나요? 예. 간디, 인도의 간디 아저씨는 수단에 있는 음대에 입학 허가를 받고 천사랑 결혼했다. 아, 좋겠다. 암기하세요. 아주 기가 막힌 설명이죠. 이제 이 과정을 쭉 듣다 보면 제가 나름대로 고민해서 암기가 쉽게끔 만든 것들이 몇 개 나옵니다. 자, 간염 바이러스, 물론 B형 간염. 간염은 A형 간염, B형, C형, D형, E형 등이 있는데 B형 간염만 DNA를 유전물질로 갖고, D형 간염 바이러스만, 나머지는 RNA를 유전물질로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수두, 질병 이름이죠. 단핵구 증가증. 단핵구는 백혈구일증이고 단핵구 증가증. 그 다음에 음부포진, 대상포진, 입가 발진.
이러한 것들은 헤르페스, 허피스라는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해서 입가 발진을 일으키는 이 허피스는 대개 엄마 아빠로부터 전염이 되죠. 엄마 아빠가 아기 이쁘다고 뽀뽀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이 녀석은 어디에 가서 하냐면 척수세포에 가서 잠복을 하죠. 척수에 가서. 그래서 컨디션 나쁘면 다시 나타나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천연두, 그리고 결막염. 이것은 결막염은 아데노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죠. 그래서 간디는 수단에 있는 음대에 입학 허가를 받고 천사랑 결혼했다. 아, 좋겠다. 해보세요. 하라면 또 안 하더라. 간디는 수단에 있는 음대에 입학 허가를 받고 천사랑 결혼했다. 아, 좋겠다. 다 외웠죠?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어거지로 실은 것도 약간의 어거지지만 이거 그냥 막 외우려고 그러면 잘 안 외워지죠. 자, 그럼 1번 다 해결이 됐죠. 자, 2번 RNA를 유전물질로 갖는 바이러스 또는 그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 그랬는데 역시 앞잡다서 T 없는 아이들, 아이들은 소아마비나 홍역에 걸리면 안 돼요. RCU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TMV, 물론 TMV는 타바코 모자이크 바이러스, 식물성 바이러스죠. 하지만 제가 이제 외우기 쉽게끔 하려고 그냥 집어넣은 거고, 이건 식물성 바이러스. 나머지는 동물성 바이러스 또는 그 질병. 그다음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죠. 소아마비, 홍역, RNA를 유전물질로 갖고 있죠. 핵산으로서. 그리고 에이즈는 HIV가 원인이 되죠. 그다음에 C형 간염 뿐만 아니라 B형 간염 빼고 A형 간염, 그 다음에 D형 간염, E형 간염, 그리고 유행성 이하선염, 볼거리 소위 이렇게 T 없는 아이들은 소아마비나 홍에 걸리면 안 돼요. RCU 충청도 사람인가 보다. 다 외웠죠?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자, 그 10번 박스에서 우리 이제 그 면역 파트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병원체 그래서 전염병들에 대한 것들, 그 병원체가 무엇인지 우선 아메바성 이질에다가 이렇게 괄호하세요. 꺾음괄호. 그리고 아메바는 원생동물이죠. 그래서 꺾음괄호하고 원생동물이라고 쓰고, 그러면 거기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 중에서 원생동물이 병원체에 있는 것들을 또 찾아봅시다. 첫 번째 줄에는 없고, 그거 하나밖에 없나? 쭉 두 번째 줄에 수면병. 물론 나중에 분류 파트에서도 나와요. 수면병. 그리고 없죠. 쭉 눈으로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결핵에다가 네모를 치시고, 결핵에다가 네모를 치고, 결핵은 세균에 의한 것이죠. 세균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또 세균에 의한 질병을 네모 치겠습니다. 바로 오른쪽에는 폐혈증 인두염. 그 다음 쭉 가서 보툴리누스 중독. 보툴리누스는 그 세균의 속명이에요. 왜 보톡스 할 때 그 보툴리누스라는 세균이 만들어내는 독을 이렇게 주사해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균성 식중독, 그 다음에 궤저, 그 다음에 임질, 매독까지. 임질과 매독은 예전에 7급 시험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성병이죠. 세균에 의한 겁니다. 아까 원생동물 하나 빼먹었다. 바로 오른쪽에 보이네. 말라리아. 말라리아도 꺾음바로 하고, 말라리아는 말라리아 병원충이라는 원생동물에 의한 질병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피부사상균에다가 세모할게요. 피부사상균에다가 세모하고,
피부 사상균은 그 병원체가 무엇? 균류죠, 균류. 더 구체는 진균. 그러니까 곰팡이라고 써요, 곰팡이. 곰팡이. 그 다음에 또 세모하세요, 무좀. 됐죠? 자, 그 다음에 맨 끝에 스크래피 광우병 크로이치펠트 야구병은 한꺼번에, 세 개 한꺼번에 관하고 그 병원체가 프라이온이죠. 또는 프리온이라고도 발음합니다. 단백질성 감염 입자. 그러니까 프리온은 핵산 있어 없어? 그냥 단순한 단백질입니다. 핵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면역 파트 내용도 살짝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물론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단원에서는 DNA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 구별해서 암기하는 것. 자, 이렇게 해서 1단원이 끝났습니다. 여기다가 PPT 되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가서 생명의 화학적 이해. 이 책으로만 그냥 쭉 진도를 나갈까? 1번에 원소와 원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소는 기본적인 성분, 원자는 입자. 그러니까 산소, 원소, 예를 들어서 산소의 경우에 그 원소 기호가 5인데 악시전해서 이건 산소 원소를 의미할 수도 있고 원자를 의미할 수도 있는데 실은 원자라는 것은 입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원소 그러면 좀 추상적인 어떤 느낌이고 원자는 실질적인 어떤 입자죠. 그래서 첫 번째 1번 수소, 산소 등과 같이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분을 원소라고 하고 성분 그다음에 물질을 이루는 기본적인 입자이며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된 중성 입자를 원자라고 하죠. 그래서 중성이라는 것은 전기적 중성을 의미하겠죠. 왜 원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이냐면 원자는 중심 부분에 원자 핵이 있고 좀 작게 그릴게요. 원자 핵이 있고 그냥 줄여서 핵이라고도 합니다만 원자 핵 또는 핵 그리고 그 주변에 전자 궤도, 전자 껍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 핵에는 양성자가 있고 두 개만 그려볼게요. 그리고 중성자라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띈다 해서 그래서 양성자라고 하는데 양성자 한 개는 플러스 1의 전하를 띱니다. 그런데 플러스와 플러스는 동일한 전하를 띠기 때문에 서로 밀쳐내겠죠.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중성자에 해당이 되는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전자 껍질에 전자가 돌고 있는데 전자 한 개는 마이너스 1의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헬륨 원자를 그린 것인데 모식적으로 헬륨 원자는 양성자 2개, 중성자도 2개, 전자도 2개. 그럼 양성자가 2개니까 곱하기 2, 또 전자도 2개니까 곱하기 해보면 결과적으로 플러스 2, 마이너스 2 더하면 0 되죠.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죠. 그런데 이러한 원자가 전자를 받거나 잃으면 전하를 띠게 되죠. 전자를 받으면 전자를 받으면 마이너스, 전자가 마이너스니까 전자를 받으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전자를 잃어버리면 플러스 전하를 띠죠. 이와 같이 전하를 띠게 됐을 때 그것을 이온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나트륨의 경우에는 전자 한 개를 잃어버리고 플러스 1가윤이 됩니다. 전자를 일렉트론 해서 E-로 표시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온이라고 하고 전하를 띠는 입자 염소 원자의 경우에는 전자를 하나 받고서 염화이온이 되죠. 양이온의 경우에는 지금 이게 나트륨인데 그럼 이온 이름 붙일 때는 이게 시험에 나오진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죠. 뒤에다 보통 이온자 그냥 붙입니다. 그런데 이온을 얘기할 때는 Cl이 염소인데 소자 지우고 화를 쓰죠. 그리고 뒤에 이온, 염화이온. 이온은 일반적으로 화자를 붙여서 염화이온 이런 식으로 이와 같이 전하를 띠는 입자를 이온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염화나트륨이 물에 녹게 되면 나트륨 이온과 염화이온으로 분리가 되죠.
왜 분리되는지는 나중에 물 공부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온화라고 하죠. 이온이 된다. 이온이 된다 하는 뜻에서 이온화. 그래서 1번 해결했고요. 2번, 인체에는 약 25종의 화학원소가 필수적이죠. 좀 지엽적으로 들어간 내용이긴 합니다만, 식물의 경우에는 17종류. 물론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적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25종의 원소를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 중에서 4종이 대부분을 차지하죠. 약 96%를, 정확히는 96.3%를. 3번에 나와 있습니다. 인체의 필수적인 원소를 질량이 많은 순서대로 6가지를 고르시오 그랬는데, 차례대로 OCN, CEP 차례대로 또 기본반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OCHN 이렇게 4가지 쓰면 이게 96.3% 정도를 차지해요. 약 96%, 96.3%. 그런데 H 묵음에서 넘버원 채널 OCN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카피, 본 따고 있죠. 그래서 OCN 카피 6가지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칼륨, 화학, 나트륨, 염소, 마그네슘. 여기까지가 이제 다량 원소이고, 그 다음에 붕소부터, 비붕소입니다. 붕소부터 미량 원소인데, 미량 원소는 0.01% 미만이죠. 그래서 이 원소계를 낱낱이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시험을 위해서는, 그래서 붕소, 크롬, 코발트, 구리, 그 다음에 플로르 또는 플로린, 그 다음에 L이 아니라 I입니다. 대문자 I. 예전에는 요오드 그랬는데 요즘은 아이오딘이라고 읽죠. 그 다음에 철, 그 다음에 망간, 요즘 망가니즈, 그 다음에 몰리브덴, 셀레늄, 규소 등등. 그런데 맨 마지막에는 루비듐. 이게 썩 중요한 건 아닌데 한번 시험에 나온 적 있습니다. 뭐 다시 앞으로 시험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루비듐이라고 있는데 이 루비듐은 우리 인체 내에 존재하지 않죠. 이런 걸 냈어. 미쳤어. 내가 누군지도 알아. 예전에 전북대 모 교수. 얼굴도 아는데 학교에서 만났어. 그래서 루비듐은 체내에 없습니다. 4번, 생물학에 주로 이용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는, 자, 동위원소라는 것은 동일한 위치에 있다 해서 배열할 때, 주기율표의 원소를 배열할 때는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열을 하죠. 그래서 해, 리, 배, 붕, 탄, 질, 산, 푸, 네, 여기까지만 쓸게요. 10번까지만 썼어요. 네온까지만. 자, 탄소를 예를 들면 이렇게 표시할 때 왼쪽 아래 첨자 6은 원자 번호인데,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수와 같고요. 그리고 중성 상태에서, 아까 얘기했죠? 전기적인 중성, 그러니까 전자를 잃거나 얻지 않은 상태를 중성이라고 합니다. 그 상태에서의 전자 수와 같고, 그럼 여기 12는 질량수라는 개념인데, 질량수는 양성자의 수에다가 중성자의 수를 더한 값입니다. 전자 한 개의 질량은 양성자 한 개의 질량의 1836분의 1, 약 2000분의 1이니까 무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자의 질량을 고려할 때 전자 수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성자 한 개와 중성자 한 개의 질량은 거의 같습니다. 물론 중성자 한 개가 조금 더 먹었습니다. 아주 조금. 그런데 어떤 탄소는 이런 것도 있고, 어떤 탄소는 이런 것도 있고. 그럼 아까 요 C12의 경우에 양성자가 6개, 중성자가 6개 이렇게 되겠죠? 그럼 C13의 경우에는 양성자 6개, 중성자 7개. C14의 경우에는 양성자 6개, 중성자 8개. 그런데 이 녀석들 어디에 배열하냐면 똑같이 원자 번호가 6번이니까 여기다가 배열을 하죠. 같은 자리에다가. 그리고 나타낼 때는 왼쪽 첨자 6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상에 존재하는 탄소 원자의 평균 질량수를 써줍니다. 평균 질량수. 그래서 12점 얼마 이렇게 실제 주기율표에서는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동일한 위치에 있다고 해서 동위원소라고 하고,
여기 질량수와 관련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러한 탄소 원자 6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이걸 우리는 1몰이라고 하죠. 탄소 원자가 1몰만큼 있으면 12g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럼 양성자 1개 다시 양성자 1몰은 양성자 1몰의 질량은 얼마일까? 탄소 원자 1몰의 질량이 12g이야. 그럼 양성자 6몰 있으면 6g이라는 얘기죠. 이해돼? 이해 못한 표정이었어. 이해했어? 고구마 6박스, 감자 6박스가 있어. 근데 그게 또 이렇게 덩어리져 있어. 또 큰 박스로 묶여져 있어. 근데 합해서 12kg이었어. 그럼 고구마 한 박스는 몇 킬로그램이야? 물론 질량이 다 같다 그러는 전자에. 고구마 6박스, 감자 6박스가 있어. 근데 그것이 또 하나의 박스로 큰 묶음이 돼 있어. 근데 그 큰 묶음이 12kg이래. 그러면 고구마 한 박스는 몇 킬로그램이야? 당연히 1kg이죠. 탄소 원자 1몰 있을 때, 이만큼 개수가 있을 때 12g이래. 그럼 양성자 1몰은 몇 g이겠어? 당연히 1g이죠. 이건 이해하면서 이걸 이해 못하면 말이 안 되지. 그죠? 이걸 고구마로 감자로 바꿔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양성자 한 개의 다시 1몰의 질량은 1g. 그럼 물론 중성자 1몰도 약 1g. 그럼 양성자 한 개의 질량은 얼마겠어? 양성자 한 개의 질량은 1몰, 즉 6.02 곱하기 10의 23승분의 1g이겠죠. 그런데 전자는 이거에 다시 약 2000분의 1. 그러니까 아까 질량수 따질 때 무시할 수 있다는 개념이죠. 됐죠? 그리고 질량수, 이게 우리 생물학에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질량수의 단위는 없습니다. 그냥 숫자예요, 숫자. 단위가 없어. 그래서 동위원소, 주기율표에서 동일한 위치를 차지하는 데서 동위원소. 그런데 그 동위원소 중에 아까 C14의 경우에 핵이 불안정해서 붕괴가 되면서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어. 그럼 아까 C14의 경우에 양성자가 6개, 중성자가 8개였는데 N14의 경우에는 양성자가 7개, 원자번호 7번이니까 그럼 중성자가 7개. 무엇이 뭘로 바뀐 거야? 이렇게 보면 지금 양성자가 하나 늘어났고 중성자가 하나 줄어들었으니까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었겠죠.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는데 아까 제가 중성자가 약간 더 무겁다 그랬죠. 그런데 그 질량이 아주 적은 질량이지만 질량이 감소하면서 굉장히 큰 에너지를 내죠.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이 법칙에 의해서. C는 빛의 속도니까 굉장히 큰 값이죠. 그럼 이 질량이 매우 작더라도 이 에너지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어떤 형태로? 방사선 형태로.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과 같은. 그래서 그러한 방사선을 내놓는 동위원소를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하고 방사선을 내놓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이제 생물학을 연구하는데 그것을 자기방사법이라고 하고 자기방사법에 사용하는 4가지 방사성 동위원소를 외워두셔야 됩니다. 생물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삼중수소, 그 다음에 C14 방금 얘기했던 그리고 P32 그리고 S35 이렇게 4가지를 꼭 기억을 합니다. 이제 보통 질소는 질량수가 14인데 질량수 15짜리인 것도 있죠. 물론 원자번호는 똑같이 7번. N14와 N15는 동위원소입니다. 역시 이 자리에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질량수를 써주겠죠. 그런데 N15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NC5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아니다. 그래서 4번 4가지 꼭 기억하고 쉬었다 합시다.